통장에서 40만 엔이 사라졌습니다. 사기당한 줄 알고 바로 부동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약서 마지막 장을 펼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부 계약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인들조차 처음 집 구할 때는 누구나 한 번쯤 당한다고 말할 정도라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월세를 보면 대략 얼마가 필요할지 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다릅니다. 광고에 적힌 월세와 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일본에서 방을 구할 때 최소 수십만 엔을 아낄 수 있는 방법과 부동산 직원들이 먼저 말하지 않는 계약의 함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유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이 차이 하나 때문에 일본 생활 시작부터 큰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와 야후 재팬에는 비슷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월세는 8만 엔이라고 해서 계약했는데 왜 처음에 40만 엔 넘게 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광고에는 안 보였던 비용이 계약서에는 계속 추가됐다. 처음 일본에 온 외국인이라면 거의 한 번은 놀랄 수밖에 없다. 이런 반응들이 반복해서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고가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보를 가장 작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부동산 사이트를 보면 가장 크게 보이는 건 월세입니다. 도쿄 원룸 8만 엔. 이 숫자만 보면 생각보다 괜찮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관리비가 붙습니다. 보증회사 비용이 붙습니다. 화재 보험료가 붙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붙습니다. 열쇠 교체비가 붙습니다. 거기에 청소비와 소독비, 입주 지원 서비스 비용까지 추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8만 엔이었던 계약이 계산서를 받아보는 순간 30만 엔, 40만 엔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런 비용은 왜 내는 거지? 이건 꼭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비용 가운데는 반드시 내야 하는 것도 있지만 협상이 가능한 것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대부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월세 8만 엔짜리 방과 월세 9만 엔짜리 방이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당연히 8만 엔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 선택이 오히려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조금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부동산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사례금입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없는 개념이라 처음 들으면 많이 당황합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빌려준 집주인에게 감사의 의미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돈은 보증금이 아닙니다. 나중에 돌려받는 돈도 아닙니다. 한 번 내면 그대로 끝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제도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야후 재팬에서는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이다. 나는 의견도 적지 않고 공실이 많은데 아직도 사례금을 받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자주 보입니다. 반대로 좋은 집이라면 사례금을 내는 것도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일본 안에서도 계속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제도인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더 복잡해집니다. 계약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례금을 당연히 내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례금이 없는 방도 상당히 많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서도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층에서도 사례금이 있는 방과 없는 방이 동시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집주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는 방은 하루하루 손해가 커집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먼저 사례금을 없애고라도 빨리 세입자를 받으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은 빈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도 공실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무조건 집주인이 유리한 시장이 아니라는 분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만 보고 집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월세보다 중요한 숫자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총입주비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8만 엔인 집이 사례금과 중개수수료, 각종 비용까지 합쳐 처음에 45만 엔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면 월세 9만 엔인 집은 사례금이 없고 중개수수료 할인까지 적용돼 처음 필요한 돈이 28만 엔이라면 어떨까요? 오히려 월세가 더 비싼 집이 시작 비용은 훨씬 저렴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런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월세보다 먼저 초기 비용 견적서를 받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고에 적힌 월세는 시작일 뿐이고 진짜 비교해야 하는 건 마지막 계산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같은 매물이라도 어디에서 계약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같은 방에 들어가면서도 수십만 엔을 더 내고 계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부동산 비용은 정해져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약서에 적혀 있으니까 무조건 내야 한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오히려 먼저 물어본 사람만 혜택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일본 법에서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이 월세 한 달치와 소비세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드시 받아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반달치만 받는 곳도 있고 아예 무료 이벤트를 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같은 방인데도 어느 부동산을 통하느냐에 따라 처음 내는 돈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인터넷 전문 부동산이 늘어나면서 중개수수료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한 달치를 받는 분위기에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집만 보고 부동산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실수입니다. 같은 매물을 취급하는 회사가 여러 곳인데도 첫 번째 방문한 곳에서 바로 계약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살 때도 여러 매장을 비교합니다. 휴대전화를 살 때도 가격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몇십만 엔이 들어가는 집 계약은 왜 비교를 안 할까요? 바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야후재팬에서도 이런 경험담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같은 방인데 다른 부동산에서는 중개 수수료가 절반이었다. 계약 직전에 다른 회사 견적을 보여주니까 조건을 맞춰줬다. 조금만 비교했어도 10만 엔 이상 아낄 수 있었다. 이런 후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걸 보면 비교 자체가 하나의 절약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외국인은 불리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예전에는 맞았습니다. 보증인을 구하기 어렵고 심사도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계약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부동산 회사들도 전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상담 직원을 운영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상담 창구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보증인이 없어도 계약 가능한 상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기 비용을 나눠내는 분할 결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회사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처음 준비해야 하는 돈이 크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이런 정보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광고를 자세히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직원에게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정보를 아는 사람이 훨씬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프리렌트입니다.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프리렌트는 일정 기간 월세를 받지 않는 조건입니다. 한 달인 경우도 있고 두 달인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 비어 있었던 방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속 비워두는 것보다 월세를 조금 포기하더라도 빨리 세입자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월세라도 실제 부담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월세를 조금 더 내더라도 프리렌트 2달을 받을 수 있다면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월세는 저렴하지만 혜택이 전혀 없는 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 시기입니다. 일본은 3월이 가장 바쁜 이사철입니다. 대학교 입학과 회사 입사가 대부분 이 시기에 몰립니다. 당연히 좋은 방도 빨리 사라집니다. 집주인도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사례금을 깎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할인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6월이나 11월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공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협상도 쉬워집니다. 사례금을 없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리렌트를 추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할인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같은 방인데 계약 시기만 달라도 수십만 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들은 급하지 않다면 성수기를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도 훨씬 좋은 조건이 나오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에서 월세와 초기 비용만 확인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내용은 마지막 장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특약 사항입니다. 이 특약 하나 때문에 퇴실할 때 수십만 엔을 추가로 내는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소비자 상담 사례에서도 계약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퇴실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복구 비용을 청구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조항은 무엇일까요? 계약서는 다 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세도 확인했고 사례금도 확인했고 초기 비용도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장에 있었습니다. 글씨는 작고 내용은 어렵습니다. 대부분 그냥 넘겨버립니다. 바로 이 특약사항 때문에 퇴실하는 날 예상하지 못했던 청구서를 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특약 가운데 하나가 원상 복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마모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햇빛 때문에 벽지가 조금 변색됐다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바닥이 낡은 정도는 세입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특약으로 이 기준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벽지 교체 비용, 바닥 복구 비용, 청소 비용, 심지어 퇴실 청소를 지정업체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내용을 자세히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소비자 상담 사례를 보면 계약할 때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퇴실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청구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계약서 마지막 장부터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부분보다 마지막 특약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특약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협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실 청소 비용을 조정하거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특히 공실이 오래된 집이나 집주인이 빨리 계약을 원하는 상황에서는 생각보다 협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과 질문하는 사람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물어보는 건 손해가 아니다, 나는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갱신료입니다. 한국에서는 조금 낯선 개념입니다. 일본은 보통 계약 기간이 2년입니다. 그리고 D년이 지나면 다시 계약을 갱신합니다. 이때 월세 한 달치 정도를 갱신료로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처음 계약할 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입주 비용만 계산하고 안심했다가 2년 뒤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생기는 겁니다. 최근에는 갱신료가 없는 매물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이나 경쟁이 심한 지역에서는 갱신료 면제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집은 갱신료가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로 미래의 지출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해약 통지 기간입니다. 갑자기 귀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발령이 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퇴실하기 한 달 전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아니라 2달 전에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이미 이사를 나갔는데도 월세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야후재팬에서도 이런 경험담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짐은 이미 다 뺐는데 월세를 한 달 더 냈다, 해약 통지 기간을 몰라서 손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를 읽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셨다면 이제 일본에서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세보다 총 입주비를 먼저 확인합니다. 할애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합니다. 중개 수수료 할인 여부를 비교합니다. 프리렌트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증회사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갱신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해약 통지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특약사항을 끝까지 읽습니다. 이 8가지만 확인해도 처음 일본에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빈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예전과 달리 세입자를 잡기 위한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할인과 협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차이는 정보였습니다. 같은 도쿄, 같은 원룸, 같은 월세. 그런데 누구는 20만 엔대로 입주하고 누구는 40만 엔 넘게 내는 이유는 집이 달라서가 아니라 정보를 알고 있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앞으로 일본에서 유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 취업을 준비하는 분, 워킹 홀리데이를 계획하는 분, 그리고 일본 이사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만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지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 가운데 일본에서 집 계약을 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돈을 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이건 정말 몰랐다 하는 계약 조건이 있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앞으로 일본에 오는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제 일본 생활 정보와 뉴스, 현지에서 화제가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일본에서 돈 아끼는 정보와 꼭 알아야 할 최신 이슈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손해보는 또 다른 계약의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